으르렁. 뭔가 지금 분위기 좋지 않죠.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서로 막 으르렁 된다 막 표현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겠죠. 윤 정부의 회초리 들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거겠죠. 오만한 야당, 최악의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자, 두 사람의 어제 각각 또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 한 다음에 언론 앞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만고만한 정책의 차이보다는 범죄를 방어하겠다. 자기 범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가시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했냐 못했냐,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 다음 문제고, 정말 이 상태가 계속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여야의 대표가 어제 사전투표를 한 후에 나란히 언론 앞에, 기자 앞에서 얘기를 했던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의 회초리에 들어야 한다 했는데 어디에서 투표했느냐? 보통 이제 사전투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자신의 거주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전국 어딜 가서도 신분증만 들고 가면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충청도 가서 투표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캐스팅 보트인 충청 6곳을 훑었다. 카이스트에서 사전투표하면서 R&D를 부각했다. 뭐 연구개발 지원 예산 삭감된 거를 이제 거론했어요. 그걸 R&D를 부각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동작을 상징적인 곳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충청 지역을 간 것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우리 성재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충청 유권자 표심은 진짜 알기 어렵다,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말인데 충청이 왜 중요합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안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역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충청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또 조사를 보니까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 따르게 되면은 3월 초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꾸준히 민주당이 우세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3월 넷째 주 돼가지고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개 전부 다 국민의힘이 또 역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넷째 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 김주혁 후보와 관련된 논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발빠르게 좀 여론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또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또 정치적인 뭐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보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조국 대표보다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지금 R&D 예산을 뭐 삭감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이슈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나?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R&D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정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입틀막 이런 것도 이제 좀 부각시키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서 입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법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서 판사님의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굳이 카이스트를 갖다 제가 보기엔 조금 정무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내일 어제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만한 야당 최악의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이러면서 양천 등 서울 양천 등 수도권 8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막 겨냥했던 인물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후보들이에요. 김준혁 후보, 그리고 양문석 후보, 거기에다가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까지 막 전방위로 다 언급을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 상대적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막 전선을 막 더 넓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번 총선 키워드가 총선 전략이 2조 심판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전략적 미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총선은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해야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론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 읍소하고 가는 게 맞다. 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네. 그런 좀 유능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읍소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갔을 때 이것이 그러면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거라는 것은요. 여야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야당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결국 투표장에 가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잖아요. 네. 유권자들께서는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조금 더 지지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겸허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데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네. 과연 그렇게 좋아하실까라고 네. 봤을 때 이번에 집권 여당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3년 차,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고물가, 또 의정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국민들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기회를 주십사 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네. 맞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략적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상대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면입니다. 어제 이제 여야 대표가 사전투표 첫날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그 기사가 이제 각 신문에 실렸는데 중앙일보 이면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재명 버릇없는 손자에게 회초리를 들어 경계해 줘야 된다. 천안과 앞서 말씀드렸죠.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과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천안, 옥천 등 6곳을 돌면서 정권 심판론을 펼쳤습니다. 정권 얼마나 갈지 박정희도 끝을 봤다. 이런 얘기 했는데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요. 강전의 부위원장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을 언급했다. 무엇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천안에서 유세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화무 11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도 오래 갈 것이라고 보였지만 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거기에 비유를 해서 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과연 맞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2022년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어떠한 국민의힘 보수 계열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한다거나 한 명의 대통령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하. 저는 저런 이야기들이 과연 맞을까 굉장히 의심이 들고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이 어떠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강남 을에서 민주당 후보의 공보물이 일부 누락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선관위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유세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데 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로서 그리고 지금 여야 없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권자분들께 한 표를 행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 특히 국정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요. 뭐 얘기를 쫙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정원 등을 언급한 게 있어요. 뭐 선거 개입한다.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또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은 또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국정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해요.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내리기 전에도 누가 문자로 하나 줘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됩니까? 지금 강전의 부위원장님 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진짜 그런가?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음모론이나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앞뒤 맥락을 봤을 때는 아마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는 뭐 주변에서 그런 문자나 이야기들을 해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혹의 내용보다는 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뭐 국정원이라든지 선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금감원까지도 관건 선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꺼내고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뭐 구체적인 의혹 제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금감원도 지금 아시다시피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사전 선거 시작되기 전날에 중간 결과를 내는 등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됐는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에둘러서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으르렁거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어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갑자기 취소한 게 있어요.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들 학폭 의혹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버젓이 학폭이다라고 운운하면서 기자회견 잡고 제목 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어그로만 끌고 여러분 이거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지금 이 발언을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황운하 후보가 한동훈 대표 아들이 뭐 학폭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말하려다가 기자회견 하려다가 급거 걷어들였고 지금 어제 일부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실제로 한동훈 대표 아들이 다닌다는 학교 앞에 가서 취재를 했나 봐요. 이 나오는 하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것까지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법적 조치까지, 법적 대응까지 지금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성재준 의원님과 김진욱 대변인께 이 질문 드려볼게요. 공통으로. 성재준 의원님, 요거는 황운하 후보가 왜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했다가 걷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요? 아니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누가 보든지 간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자회견이 예견이 돼 있었던 게 사전투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뭐 다른 내용도 아니고 아들이 무슨 뭐 학폭에 지금 가해자다라는 식의 논란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학폭이 얼마나 예민한 이슈입니까?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 학폭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돼 있어도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여당 사실상 대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저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법적으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매체라고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 사실 저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됐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까지도 있었고요. 근데 하다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애들을 붙잡고 지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도 아닌 거죠. 사실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황색 언론 그거 수준도 안 되는 정말 추잡스러운 저는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작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는지 정말 저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 후보는 아니에요. 황운하 후보가 민주당 후보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선거 때 흑색 선전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 이 근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일단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 앞선 민감한 시기잖아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나서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격앙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좀 입장을 좀 정확하게 네네.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인 강민정 의원이 본인의 SNS에 지금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그 학폭 의혹에 대해서 그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강민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된 사건을 가지고 물론 이제 황운하 의원은 달라요.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그렇죠. 기자회견 네네네. 이렇게 공지문을 그렇죠. 넣었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 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강민정 의원의 이 SNS를 보면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가고 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강민정 의원의 이런 상황들을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을 언론에 공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도 아니고 해서. 그렇죠. 네네. 그러나 이분이 바로 그거 공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했는지는 몰라도 이 공지를 취소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시가 됐으니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그 정치 공세 정도가 아니라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주장을 하고 네. 고발까지 조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그 황운하 의원이 제기하려고 했었던 거라면 네. 그건 그거대로 법적인 책임을 황운하 의원이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네.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추가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평상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장이 엄청나게 명확한 게 있으면은 관련돼가지고 공익적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선거 전날이었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근거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와 황운하 의원의 문제를 좀 분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강민정 의원이 그 이후에 논란이 터지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자복한 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애당초 지금 저런 식의 기자회견을 어떤 그 계획했던 것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늘로 선거가 나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세한 것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걱정 그리고 어떤 분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3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카이스트에 투표한 거 보여드렸죠. 한동훈 위원장은요. 우린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투표로 힘 보여주자 하면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 이화여대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님하고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공통으로 드려볼게요. 강전의 부위원장이 왜 이대 인근에서 투표를 했을까? 이거 뭐 전략입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그것으로 이화여대 안에서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퇴 촉구가 있고 지금 고발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유권자분들께 환기를 시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화여대를 넘어서 신촌 지역에는 대학교가 여럿이 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2030 표심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가 투표층으로 나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불의, 이런 것에 대해 젊은 세대가 공정의 눈으로 여기에 대해 표로 심판해달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현주 부위원장님,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 이 예산 삭감 등 뭔가 청년층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충청 지역 카이스트 학생들과 같이 사전 투표하면서 충청 지역을 훑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대 인근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대 인근에서 했어요. 이런 전략 혹시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전투표 장소도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장소 굉장히 고심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 앞서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화여대 인근의 투표소를 선택한 것은 공이 김준혁 후보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준혁 후보와 이대와 관련된 그 발언으로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겨냥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네. 글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전국적인 총선판에서 얼마나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하고 당에서도 사과를 권고했고 후보도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이 선거 마지막까지 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구의 개별 후보를 겨냥해서 이대 인근에서 투표를 하시는 것, 이것 자체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큰 메시지가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지금 사전 투표를 한 것이고 그것은 뭐 R&D 예산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카이스트 졸업 행사에서 카이스트 학생에 대한 입틀막이라는 또 문제도 있었거든요.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사전 투표 장소까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에 비해 한 개별 지역구의 후보를 겨냥한 것 또는 뭐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야당 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지금 정권 심판론이 공감을 받고 있는 건 그만큼 경제와 민생과 물가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야당과 그리고 김준혁 후보를 심판한다라고 해서 대파 가격이 잡히지 않습니다. 물가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전체 총선의 전략상에서 봤을 때 과연 사전투표 장소로 적절했는지는 국민들께서 아마 표심으로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사전투표에도 여야 대표는 뭔가 전략적으로 장소를 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게 없어요. 이런 가운데 매일경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5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전투표. 부산에 가서 했네요. 부산에서 사전투표. 조국 같은 투표소를 찾아가 한 표. 같은 지역이 아니라 뭐 부산의 뭐 다른 투표소가 아니라 같은 투표소를 찾아갔대요. 한 표를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전투표하는 모습이고 앞서 뭐 이제 각 후보의 얘기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 하나 볼게요. 다른 기사 보면은 역시 한겨레 6면 기사 보니까 이 사전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 6면입니다. 조국 윤 대통령 투표한 곳 찾아가서 한겨레 신문은요. 이 글자를 넣었어요. 응징 투표다. 성재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같은 장소를 간 거 앞서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 장소에 뭔가 전략이 깔려 있지 않겠냐 얘기해봤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투표소, 같은 지역도 아니에요. 같은 투표소 가서 한결하는 제목의 응징투표로 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애당초 저는 일단 투표에 대해 가지고 특정 어떤 신문사가 응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좀 적절한가라고 하는 좀 지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이제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그런 거 넣는 게 좀 적절하냐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애는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장소까지 찾아가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이렇게 기사가 또 나오고 저희가 또 관련돼가지고 다루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게 있었나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그 조국 대표가 가가지고 같이 투표를 했다, 뭐 응징 투표까지 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날 과연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대신해가지고 제가 대변인 같이 좀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내놨던 정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4050 세대를 딱 콕 집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약자라고 분류되는 405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거 질문이 좀 드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4050 세대를 좀 등한시해 왔다. 왜 이렇게 낀 세대같이 이렇게 돼 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약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4050 세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세대로 분류가 됩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어떤 세대로 분류가 되죠.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세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2030 세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놨던 정책을 보니까 4050 세대를 위해서 내 집 마련 뭐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집 마련 대출이 제일 필요한 세대가 2030 세대인 거예요. 왜 그러면 도대체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저런 식의 정책을 내놓을까? 당 자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세대가 4050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특정해가지고 가는 어떤 방향성 아닐까?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국 혁신당에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인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곳을 찾아서 투표를 했다. 뭔가 여기엔 전략도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진욱 대변인 뭔가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어요. 뭔가 그것과도 좀 뭔가 궤를 같이 하는 한 표 행사 또 사전투표 장소 선택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의 저 사전투표 장소 선택도 매우 전략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 그 각 정당들이 사전투표 다 하고 모든 후보가 사전투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론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여당, 야당을 제외하고 맞아요. 대통령을 제외하고 맞아요. 조국 대표가 지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거는 굉장히 공중전에서 성공한 사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조국 대표는 원래 어제가 아니라 오늘 투표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장소도 사실 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게릴라 전략을 쓴 거죠.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에 있던 조국 대표가 바로 부산에 똑같은 현장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게릴라전인데 이 효과가 지금 언론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정도로 나왔다라는 것은 네. 그 조국 혁신당의 이 공중전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전투표 현장을 역대 대통령들 중엔 이례적으로 지금 부산에 가서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연계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청와대, 예전 같으면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투표소에 가셔서 김건희 여사님하고 두 분이 나란히 쓰셔가지고 투표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님을 일단 숨겨야 되는 상황에서 고육직책으로 부산 일정에 맞춰서 사전투표를 갔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저 상황 때문에 조국 대표에게 어떤 공략의 포인트를 제공한 거 아니냐. 뭔가 빌미를 줬다? 빌미를 준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역시 조국 대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 독재 청산 3년은 너무 길다. 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땐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를 놓고도 지금 야당에서는 공세를 취하는 모습 이렇게